성경에 보면 아굴이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굴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세상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그리고 중산층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함을 선택하고 가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띤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요. 종교인들 중에서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간혹 일부는 부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면밀하게 살펴보면 사람들이 부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음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라는 아굴과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중산층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먼저 중산층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들은 지나치게 부유하지는 않고 지나치게 궁핍하지도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저렴한 상품과 물가 안정, 그리고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는 것을 좋다라고 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라는 저렴한 상품, 물가 안정, 그리고 정치적 안정은 중산층의 욕구로서 대부분의 시장 경제를 이끄는 동력은 중산층의 몫입니다. 경제활동이 소비재와 용역의 유통과 판매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선진국도 중산층이 소비하지 않으면 경제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완벽한 정치적 공동체는 중산층이 지배하고 수적으로도 상류층과 하류층을 압도하는 공동체이다. 현재 전 세계 글로벌 총 인구는 대략 78억 명, 80억 명 수준에 달하고 이 중에 48%인 37억 5천만 명이 2018년도 기준으로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30년도에 이르면 53억 명으로 인구가 증가할 예정입니다. 중산층 인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하루 평균 지출로 10일에서 110달러를 지출할 수 있는 인구로 원화로는 15,000원에서 15만원 정도를 매일매일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세대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었나요? 부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중산층이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면 직업은 목수이셨으니 수입이 꾸준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비둘기 2마리를 가정해서 헌물을 하신 걸로 보았을 때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지만 가난한 자로서 중산층 정도에 해당되는 헌물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는 활동들을 했는데 이 활동에는 말을 하는 일을 하더라도 식비와 숙박비가 필요합니다. 기타 물품을 사야 되는 모든 비용까지를 염두에 두었을 때 기본적인 수입의 창구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을 때, 예수를 보내셨을 때 선교하라고 명하시고 아무것도 안 주시고 선교만 하라고 하신 건 아니고 선교라는 일 자체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기반이 없이는 하기 어려운 일임을 우리는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무역 비즈니스 활동이 아닌지라 지출만 발생하는 일입니다. 수입보다는 지출을 염두에 두고 하는 하나님의 활동이기에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수입이 없었더라면, 후원금이 없었더라면 이 일은 예수님께서라도 제 아무리 예수라도 진행하긴 조금 어려우셨을 겁니다. 제자들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세리마테는 기본적으로 수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사람이고,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경우에도 어부라는 직업을 통해서 수입을 꾸준하게 일으키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미국과 유럽의 중산층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지만 더 이상 성장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그 위상도 점점 흔들리고 있다. 반면에 신흥공업국 시장에서는 매년 1억 명 이상이 새롭게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있고 이미 중산층에 진입한 사람들의 수입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 새로운 중산층의 기세가 올라가고 옛날 중산층들은 반대로 수그러들고 있다. 현재 지금은 전 세계 중산층이 주로 미국과 유럽에 몰려 있지만 2030년이 되면 중국과 인도 그리고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도 전 세계 소비 구매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입니다. 중산층의 욕구를 채워준 것은 기업의 성장과 같이 합니다. 1920년대에는 제너럴 모터스, 시어스 같은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중산층의 욕구를 채워주었다고 말합니다. 시어스는 백화점 사업을 했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인터넷 기반의 기업들이 매출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알파벳,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2020년도 즈음에 정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비의 주체는 아시아로 넘어가는 변화를 맞고 있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2025년도에도 그 흐름을 실제적으로 지켜보고 있으며 2030년이 되면 더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중산층 시장은 기껏해야 향후 10년에서 20년 동안만 구매력 측면에서 세계 최대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고 필자는 말합니다. 2030년에는 인도가 가장 매력적인 신흥공업국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전 세계 중산층의 구매력 비율 그래프를 보아도 알겠지만 유럽연합, 미국, 일본은 중산층의 구매력이 감소합니다. 점차로 감소하는 데 반해 아시아 국가, 남아시아, 인도, 동북아시아, 중국은 점차로 증가를 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40년도 즈음부터 해서는 다시 감소하는 데 반해 남아시아, 인도는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중산층은 전 세계적으로 현재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산층 소비자들이 소비를 중단하면 경제도 정치도 끝장이 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중산층의 정의에 대해 다른 말로 된 표현들을 살펴보면 편안하고 아늑한 생활을 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중산층은 생활에 꼭 필요한 먹을거리, 주택, 교육비 이외의 지출을 즐길 수 있는 계층으로 정의합니다. 우리가 소비를 하면 지출을 하면 도파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필요한 것들. 의식주를 해결하고 자녀 교육비를 지출하는 것 이외에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캠핑, 국내, 국외 여행, 프리미엄 골프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즐길 거리들을 지출하는데 문제가 없는 세대를 말합니다. 이들에게 중산층에게 중요한 것은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느낌이다. 야망도 크지만 그만큼 허세도 강하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이 중시하는 가치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전자는 개인주의, 후자는 공동체주의다. 중산층 가정의 교육은 개인의 선택과 독립을 강조하며 노동자 계층의 전통적인 관습은 결속과 상호 의존성에 집중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중산층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이며 예의와 정직 그리고 책임감이 특징이지만 동시에 개인주의와 허세 그리고 수능에 대한 압박으로 언제든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인도와 비교하면 얼마 되지 않지만 아프리카 중산층 소비 시장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남아공, 이집트, 케냐에 사는 소비자들의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박해서 나오는 내용인데 2030년이 되면 중국과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자 시장이 된다고 필자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 미국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미국의 상류층과 빈곤층 가정을 합한 가구 수가 두 세대 만에 처음으로 중산층 가정의 수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1971년 미국 중산층 가정은 8천만 가구였고 상류층과 빈곤층은 각각 5,200만 가구 정도였다. 2015년이 되자 중산층이 1억 2,080만 가구가 된 반면 상류층과 빈곤층은 1억 2,130만 가구가 되었다. 미국은 중산층의 몰락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업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신흥공업구 시장의 기업들은 하루하루 규모가 커지고 있고 유럽, 미국 기업들의 사정은 기술 분야 같은 몇몇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그 반대다. 심지어 기술 분야에서도 중국과 인도 기업들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보다시피 전 세계 중산층 소비에 대한 무게 중심은 아시아로 옮겨가는 중입니다. MZ세대의 소비자들의 경우 대부분은 형제나 자매가 없다, 많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아끼고 저축하라는 말만 듣고 자란 부모 세대의 건박하고 실용적인 문화로부터 자유롭다라고 말합니다. 중국의 젊은 소비자들은 미국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도 중국의 가계부채는 국내 총생산 대비 50%까지 올라갔고 이 당시 미국은 76%였습니다. 2030년이 되면 중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미국과 비슷해집니다. 중국이 저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나서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에서 저축한 돈으로 미국의 국채를 사들였습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사지 않게 되면 미국은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그렇다면 고금리 기조를 낮추기는 어렵게 됩니다. 고금리는 가계에 부담을 주고 기업에도 부담을 줍니다. 이로써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의 고성장 기조는 완화될 수 있는 흐름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미국의 공산품을 실어 날랐고 미국에 있는 중산층을 위해 공산품을 제조한 국가가 중국이었죠. 미국은 거기서 나온 쓰레기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다시 중국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인도 다른 주요 신흥 국가들의 중산층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변화를 초래했는데 우선은 그 중산층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며 폐기물들부터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국가 모두 순환 경제에 중점을 두고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을 높이고 있고 자국에서 배출하는 플라스틱 폐기물과 관련해 각자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양이 지금도 많이 늘어났으며 가까운 장래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기준으로 볼 때는 중산층은 분명히 성장하고 있고 이 말은 바꿔 말해서 빈곤층이 꾸준히 줄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젊은 세대는 이런 변화의 흐름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2번 임시직은 6개월이면 끝난다. 위에서는 나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벌써 10개월 전의 일이고 나는 지금껏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다. 나는 그저 지금처럼 일당이 아니라 매월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고 싶을 뿐이다. 대학에서 마케팅을 공부했고 재무위험 관리 분야에서도 일했다. 도대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청년의 하소연입니다. 젊은 세대는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할 수가 없고 그런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며 젊은 세대가 중산층으로 들어가는 길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전 세대들은 현재 젊은이들에 비해서 노동시장의 변화나 저소득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 성장 기조에 있었던 성장을 경험했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은 중산층으로 진입하기에 쉬웠습니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 이후 중간 정도 수입이 있는 계층은 세대를 거치면서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생기는 순간 그 가정은 중산층에 진입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기업이나 정부의 도움을 적게 받는 상황에서도 중산층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더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비용을 더 많이 지출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며 자녀가 있는 중산층 가정의 비율은 유럽과 미국에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유럽과 미국에선 중산층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식 수준이 낮은 가난한 가정 아니면 부자 가정, 자녀 지원이 가능한 부자 가정에서만 아이들이 태어나며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중산층의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아이들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필자는 말합니다. 그런데 만에 미국과 유럽에서 60세 이상은 현재 중산층 비중이 역사상 어느 때보다 크고 그들은 대부분 좋은 직장에 다녔고 자녀들도 독립했고 돈도 저축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한때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간 뉴욕주 버펄로의 예시를 보면 이 1950년대 이후 제조업이 쇠퇴하고 도시 중산층 거주자들이 몰락함에 따라 찬란한 역사는 많이 퇴색했고 생각이 다양하고 새로운 기술력을 가진 이민자들이 들어옴으로써 기존에 비어 있었던 기업들의 자리를 채워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업이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듦을 통하여서 젊은이들, 청년들이 중산층으로서의 진입 가능성,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 미국 경제의 경우를 우리는 좀 기억해보고 우리도 이러한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연구 중심 대학이 존재하고 다양한 인재들을 끌어모을 수 있도록 삶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적 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민자들, 고급 기술을 가진 이민자들에 대하여 얼마나 개방적인지 같은 요소들이 우리 삶에도 있는지 우리 사회에도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어떠한 경제 상황에 처하던지 간에 삶은 어떻게든 유지가 됩니다. 그 사람이 가난을 선택하던 아니면 부를 선택하던 중산층의 삶을 선택하던 각자의 가치에 맞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통제 감시 사회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산층을 빈민층으로 떨구어서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편이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일부 불교 국가에서는 가난과 궁핍을 허용적으로 대하는 허용적인 메시지를 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모든 불교 국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 대략 60%로 수출, 무역 중심이기에 중산층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지만 미얀마나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중산층의 구매력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일부 가난과 궁핍을 허용하는 메시지에는 이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탐욕을 경계하고 소박한 삶을 강조하며 국가의 일반 백성들의 부를 가져다가 귀족,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몰아줍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에게는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정신적인 풍요를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수행의 일부로 봅니다. 그런데 현대 청년들은 중산층에 입성하지 않음에 따라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인구 수가 줄어서 걱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륜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실제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을 위한 각종 지원들, 특별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초반에 언급했었던 것처럼 예수도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놀고 먹고 남들의 돈을 받아서 지원만 받아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목수로서의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비용들을 마련하기 위해 예수는 열심히 일을 했었던 기간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또한 아굴이 기도한 것처럼 가난도 부도 선택하지 않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청년들도 해봄직한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